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이곳에 미국의 미래 걸었다. 2. 마이크론 대충격, 바이든 뒤집어진 상황. 3. 바로 방안의 설명, 협의하겠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의 서해안 남해안을 아우르는 호남권 지역의 대규모 미국 자본. 이 투자되면서 어마어마한 달리 자금이 풀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 역사를 살펴보면 일본은 조선보다 더 빨리 서양에 문호를 개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열도가 한반도보다 남쪽으로 내려와 있어 외세와의 교류가 원활했었기 때문입니다. 네덜란드와 최초로 문호를 개방했던 나가사키 대지만은 일본의 도쿄나 교토와 같은 중심지와는 거리가 매우 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당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가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통치하면서 강력한 쇄국 정책을 하건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나가사키는 일본 남단 지역으로 마치 뿔처럼 대륙과 해양을 향해 튀어나온 지형을 살려서 외국과 교역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외세와 교역하기 쉬운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서 중국 류큐 동남아와 교역을 하던 부유한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일본 열도에서 보기 어려웠던 진귀한 동남아 중동 중국산 물품이 넘쳐났던 도시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대항해 시대가 개막하면서 네덜란드 등 서역의 상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자 당시 쇄국 정책을 펼치던 일본 중앙행정부 도쿠가와 막부는 결국 나가사키 지역만큼은 자유무역을 허가해줘서 서구 문명을 이식받는 탯줄이 되게끔 했습니다. 도쿄에 중앙행정부를 두고 있는 도쿠가와 막부는 나가사키의 부유한 상인들을 시켜서 네덜란드 등 외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일본은 조선보다 더 한 발 앞서 서계화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대항해 시대 조선도 일본처럼 국토 최남단 지역에 외세와 교류를 할 수 있는 부유한 도시들이 있었고 서구 유럽 국가까지는 아니어도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무역과 교류를 할 수 있었던 해상무역 창구가 있었다면 조선 왕조의 운명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안타깝게도 조선시대에는 한양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으로 중앙집권 시스템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고 해상무역을 소홀하게 하여 해상무역보다는 경의선 라인, 즉 한양, 개성, 평양 위주를 거쳐 중국 북경으로 향하는 무역 루트가 성행하여 일본과는 달리 서구열강의 소식에 민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역사가 있습니다. 호남, 반도 한반도의 지도를 거꾸로 돌려보면 제주도와 전라도는 마치 뿔처럼 튀어나와 있어 과거 일본의 나가사키와 흡사한 교역에 용이한 지정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의 교역을 통한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동남아 등 지역으로 해상으로 진출하는 데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의 긴 역사시간 동안 이러한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를 잘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인물이 이 지역 잠재력을 간파하고 활용했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 장보고의 청해진입니다. 장보고는 한중일 3국 무역의 최고 중심지를 완도의 청해진이라는 해상무역 거점을 만들어 신라시대에는 이 지역이 마치 현재의 뉴욕처럼 동북아시아 물류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금융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서 중개무역업을 통해 당시 3국을 동일한 신라의 막대한 부를 창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대 통일신라는 동북아시아 3개국 중에 가장 문화융성이 뛰어난 국가였고 한중일 3국 중 가장 높고 화려한 건축물과 부유한 귀족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유명세는 머나먼 중동에까지 알려져 서당대 아랍인들과 페르시아인들은 신라를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묘사한 설화 등이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신라의 무역 루트는 고려시대 때까지도 남아서 고려의 우수한 상품들은 한반도 한국, 중국, 일본을 넘어 동남아시아, 중동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였는데요. 안타깝게도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 국토 끝이 어떤 진도와 제주도에서의 산별초 항쟁을 끝으로 이 지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말았고 근현대의 시기를 거치면서도 개발에서는 다소 소외된 지역이 돼 오늘날까지도 이렇다 할 만한 큰 도시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대대적으로 이 지역들에 대규모 투자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새만금과 여수 화학단지에 대규모 자본과 기술 투자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넘쳐나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친 원유와 가스를 판매하기 좋은 상태로 가공해 고부가 가치로 팔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은 고인건비와 기술력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지 못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미국은 광부들에게 연봉 10만 달러, 한화로 1억 3천만 원의 연봉을 준다고 해도 일을 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는 물류, 업계나 서비스 업계까지 이어지는 상황으로 사실상 미국 경제가 마비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여수산업단지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석유와 천연가스를 여수산업단지에 몰아넣고 고품질 의 정유와 가스를 만들어서 부유한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일에 앞서 여수 지역에서는 대규모 해양 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의 개막을 알려 세계 자본을 끌어들이는 지역이 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2010년 이전부터 이 지역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했고 최근에도 여수화학단지에 한국과 합작법인을 만들어 약 3억 달러의 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여수, 광양, 순천을 아우르는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측의 투자는 여수뿐만이 아닙니다. 새만금은 조용하던 갯벌이었으나 세계 최대의 간척 사업을 통해 어마어마한 국토 면적이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원래 한국 정부는 이 지역에 옥토를 만들어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도시를 만들려 했으나 새로운 신시가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로 나선 것입니다. 이 지역에는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제8 전투비행장이 있는 상황으로 이곳으로부터 약 2km 떨어진 곳에 대규모 국제공항이 건설되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미군 군비행장과 합치면 거의 인천공항급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비행장이 위치하게 되는 것은 이곳이 전략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중국의 핵심 도시들을 감시할 수 있는 전략 거점이 바로 새만금 지역인데 만약 이곳에 국제공항 규모의 비행장이 들어서게 된다면 유사시에는 공군 활주로로 병행,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중국의 패권 확장 전략을 차단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가 바로 이 새만금 일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항이 완성되면 미군 기지로 인해서 미국과 직항 민항 항로가 개설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대규모 해외 자본이 이 지역에 몰려 막대한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해 인천공항 옆에 송도국제도시가 조성됐듯이 새만금 국제공항 주변으로 호남권 최초로 가장 부유한 신국제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규모 물류 자본 투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 중 하나인 코스트코가 바로 호남권 최초로 이 일대에 들어서기로 한 것입니다. 코스트코는 미국의 유통업체이지만 한국산 가전제품, 과식품을 세계에 유통시킨 장본인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일본이나 해외 국가에서 삼성, LG 등 가전제품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해 막대한 판매량을 올리고 있고 한국산 김치 만두 등의 각종 식품을 해외에 대량 보급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는 기업입니다. 물건을 싼 값에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소비자들에게도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호남권에서는 그동안 없었는데 이번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건설됩니다. 새만금은 드넓은 평야로 아무것도 없는 지역 같지만 전주, 익산, 군산과 같은 중형 규모의 도시들이 띄엄띄엄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익산과 전주시 사이에 대규모 물류단지와 함께 코스트코가 입점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익산과 전주시 그리고 새만금이 있는 군산시 세 지역이 통합 개발되면 여수, 순천, 광양에 이은 어마어마한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품업체 드리나
탈중국하는 중국의 공장들이 새로운 곳을 찾는데 토지, 가격이 저렴한 새만금 지역을 찾는 추세입니다. 특히 한국에 오는 일본 기업들은 도레인들이 세운 기업과 가문이 많아서 익산 등 백제 문화유산, 이 살아있는 이곳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새만금 지역 투자와 관련된 대규모 컨퍼런스, 행사가 진행됐는데 이미 새만금에 진출한 미국 최대 기업인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를 비롯한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미군 부대가 있는 지역과 그 인프라가 확충되는 지역은 엄청난 산업단지들이 조성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용산 미군기지가 평택 캠프원 프리스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논과 밭밖에 없던 경기도 최고의 시골 동네였던 지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산업단지를 비롯한 세계 탑클래스의 주거 인프라가 갖춰진 신시가지가 조성됐습니다. 현재 새만금 인근의 대규모 미군 부대를 비롯한 공군 활주로로 이용 병행이 가능한 시설이 확장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러한 미국 자본의 투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더욱이 눈여겨볼 것은 미공군에서 새로 발족한 우주군입니다. 미국 우주군은 육해공군 다음으로 창설한 군대가 바로 우주군입니다. 중국의 확장하는 우주 패권 확장 전략 속에서 미국은 한국을 콕 집어 우주군과 관련된 협력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 우주군의 핵심 거점 중에는 바로 군산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오산 공군기지보다 앞서서 군산 미군기지에 첫 번째로 우주군이 투입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 우주군은 한국의 우주군 창설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바로 우주군의 핵심 전략 중에는 5g 이동통신 기술 그 다음 6g 이동통신 기술이 도입돼야 하는데 바로 한국이 그러한 이동통신 기술의 최고의 국가이고 최근에도 우주발사체 성공에 세계 6번째로 성공하며 우주열강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최근 한국을 아르테미스 우주연합에 정식 가입을 승인하여 을 뿐 아니라 우주발사체 로켓 제한까지 해제를 하면서 한국의 우주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우주군의 창설에도 협력을 하는 추세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우주산업의 중심지 역시 군산 미군기지와 가까운 고흥에는 위치한 대규모 우주발사장으로 우주 클러스터가 이곳 형성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미 간 협조 아래 호남권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막대한 달러 자금이 이 지역에 투입되며 눈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 자본이 투자되는 지역들의 특징은 하나의 광역 도시권을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대도시의 인구가 밀집하고 그 안에서 경제적, 사회적 시너지가 형성되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여수화 학단지 역시 인근의 작은 도시들이었던 광양, 순천이 하나의 도시처럼 합쳐져서 여순광 도시연합이 결성되는 추세이며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주, 익산, 군산 역시 작은 도시들이 연담되어 대규모 도시권을 갖춰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추세입니다. 목포시 역시 인근 무안군의 행정복합도시가 개발되고 F1 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가 영암군에 조성될 뿐 아니라 해안선을 간척해서 해남군까지 도시 규모를 확대하면서 목포, 무안, 영암, 해남 이렇게 4개 지자체가 통합된 메트로폴리탄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관측되는 추세입니다. 호남권에서도 드디어 영남권처럼 광역지자체 여러 곳에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 것입니다. 미국 나사는 최근 전라남도 완도군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먹거리 산업인 김양식장을 주목한 것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는 완도군 위 김양식장 항공사진을 공개하면서 한국 완도에서 재배하는 해조류 양식업은 비료가 필요하지 않아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조류는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강조하며 미래 친환경 먹거리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주목한 것입니다. 완도군은 과거 청해진이 있던 지역으로 국토 끝 자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제주도와 완도 간 해저터널 개발 공사 사업을 앞두면서 세계 최대 규모의 토목인프라 개발 공사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제주와 한반도를 이어주는 대규모 핵심 거점에 위치하고 있어
새만금과 같은 새로운 해양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마치 미국의 캘리포니아처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도시 건개발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새로운 부자들이 수만 명씩 탄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매년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탄생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공산주의나 독재 체제로 언론 탄압과 사유재산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자기가 쌓은 부를 해외로 이전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문에 아시아 각 지역에서 쌓은 막대한 자산들이 영미권의 해외 선진국들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남권의 해안 지역들은 이러한 자금을 흡수하는 데 매우 좋은 지역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바닷가를 조망할 수 있는 도시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남해안 지역은 제주도를 사이에 두고 마치 지중해처럼 아름다운 경관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지역입니다. 아름다운 다도해를 감상할 수 있는 한국 남해안, 서해안 일대는 그들의 최고 투자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국 전 국토가 아시아의 부호들이 모여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극항로의 상시 개방으로 인해서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부울경은 수도권에 준하는 메트로폴리탄 영역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호남권 해안가 도시들에서도 지자체들이 통합하고 또 대규모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뤄지면서 광역 메트로폴리탄의 형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배경에 미중 간 패권 갈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가치 상승, 이 한국의 지방도시들의 미래 비전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고사시키려던 미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큰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외신에서도 크게 부각되며 바이든 정부의 진짜 의도까지 드러났다는 분석입니다. 미국마저 크게 놀라게 한 삼성의 폭탄 발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니케이 아시아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게 준 1년간의 수출 통제 면제 조치가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닌 중국 사업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을 했습니다. 특히 외신들은 인텔이 낸드 사업을 SK 하이닉스에 넘긴 후 나온 조치라는 접을 들어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어 중국 다롄 공장을 낸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 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율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 또한 작년 말 SK 하이닉스의 인텔 낸드 사업부 인수를 최종 승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수가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를 발표했던 것입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는 인텔 낸드 사업이 SK 하이닉스에게 완전히 인수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행동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 20억 달러 잔액과 인력 및 기술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1년 면제 대상에는 인텔이 하이닉스에 넘겼던 중국 다롄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은 13일 자사 공식 트위터에 해당 내용을 직접 밝혔고 잘 떠넘겼다는 식의 안도감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텔 CEO 또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은 전체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40%를 담당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전체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텔 낸드 산업까지 인수한 상황에서 미국이 결정타를 먹인 것입니다. 1년 유예 또한 미국 업체들에게 영향이 올까 선택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세계 3위 메모리 제조업체 마이크론을 키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와 달리 중국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이죠. 중국 시안에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제조 공장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10월 4일 마이크론이 미국 본토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을 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는 그로부터 3일도 걸리지 않아 발표된 내용입니다. 이는 양쯔 메모리, YMTC 등 중국 업체를 견제하겠다는 명목이지만 중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의도로 포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20년에 걸쳐 뉴욕에 1천억 달러, 142조 원을 투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단계적으로 자사 생산량의 40%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이크론 뉴욕주 부지는 미식 축구장 40개에 해당하는 너피입니다. 워싱턴의 기업 관계자는 미국은 결코 한국 기업 좋으라고 중국을 제재하지 않는다며 결국 중국을 핑계로 한국까지 견제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도체법에 따라 초기 투자금의 절반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축인 낸드 플래시에서 마이크론의 공세가 거센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날개를 탈아준 것입니다. 마이크론은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232단 낸드 플래시 양산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곧바로 238단을 공개하면서 가까스로 재역전에 성공했지만 언제든 뒤집힐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은 10나노 5세대 D램 양산도 준비하고 있어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둘 다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마이크론을 찾아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해 미국의 승리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연구개발센터를 두고 주로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의 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을 선택했던 이유는 지원금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충분한 딜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 세계 반도체 칩 제조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37%였는데 이것은 12%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에 인텔, 파운드리, 과 마이크론, 메모리를 적극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회사 제품을 자국 업체들이 적극 구매하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을 밀어내고 자신들이 팔겠다는 전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은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의 영업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핵심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등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일본과도 합심해 한국 업체들 추격하고 있습니다. 일본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 도시바 메모리는 미국 웨스턴 디지털과 공통으로 총 10조 원 규모의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 북부에 건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낸드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162단까지 성능을 올리려는 중입니다. 1차로 2,700억 엔을 투자해 3차원 플래시 메모리를 양산할 계획인데 이 중 3분의 1인 980억 엔 정도는 일본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반도체 기금 6천여 엔에서 지원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키옥시아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항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키옥시아 또한 중국 내 공장이 없어 미국 수출 통제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만 입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도 일본 히로시마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최대 4,600억 원 정도를 지원받아 D램을 양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즉 대다수가 1년에서 2년 사이에 공장이 지어지기에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도 이 시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협공에도 삼성전자는 마이크론과 키옥시아의 정면 승부를 걸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치킨 게임에 돌입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삼성은 최근 열린 컨퍼런스 콜에서 인위적 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투자 계획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마이크론과 일본 키옥시아가 잇따라 감산 계획을 밝힌 것과도 대비되는 내용입니다. 미국 마이크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최근 D램과 낸드 플래시 감산을 공식화했습니다. 하반기 생산량을 줄이고 내년 설비 투자 규모를 올해 대비 30% 삭감하기로 한 것입니다. 3분기부터 232단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었으나 이번 감산으로 176단 낸드 생산이 주를 이룰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 키옥시아 또한 플래시 메모리 생산을 30% 줄인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내놓기로 한 162단 생산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케이 신문이 보조금 지급 등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터져 결국 자국 기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토로를 했을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라인을 멈추면 제품이 나오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에 한번 감산을 진행하면 기회가 왔을 땐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국 과거 치킨 게임처럼 삼성의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반도체 하락기 때 공격적으로 대응한 바 있습니다. 2007년 당시 약 7달러에 육박했던 D램 가격은 0.5달러까지 떨어졌고 2009년 독일의 D램 반도체 업체 키몬타가 파산했죠. 그 후 잠시 평화가 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2010년 일본과 대만 기업들이 다시 설비 투자와 중산에 나서 2차전에 돌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2년 일본의 유일한 D램 업체 엘피다가 무너져 내렸죠. 일본 정부가 긴급하게 자금을 수혈해 회생시켰지만 2차 전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현재 엘피다는 D램 3위 업체 미국 마이크론에 인수돼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는 D램에서 42% 저비율로 1위에 올라섰으며 낸드에서도 33% 저비율로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을 토대로 원가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 보니 다른 업체들이 적자를 내도 흑자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승리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D램 반도체 이익률은 경쟁사 대비 5에서 10%포인트나 높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는 원가 절감폭이 경쟁사 대비 3배 이상 확대돼 D램 마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분기 낸드 가격 급락으로 경쟁사는 적자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외에도 모바일과 가전 등에서 수조 원대 수익을 내고 있어 치킨 게임이 벌어지면 삼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4조 원 투자들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설 투자액 48조 2천억 원 대비 12%나 많은 수준입니다. 삽성은 미국 내 발표에서도 작식 발언을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력을 공언하며 구체적인 양산 시기와 공정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우선 1.4 나노 카드를 꺼내들며 업계를 놀라게 했죠.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 시대를 열며 기술 우위를 확보한 데 이어 TSMC를 따돌리고 2027년 1.4 나노까지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쟁사들이 4세대 D램을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메모리를 양산하고 낸드 부분에서도 2030년까지 1000단을 쌓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미국이 더 크게 놀란 것은 2025년 차량용 메모리 1위 달성 부분입니다. 마이크론이 4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정면 승부를 걸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2015년 차량용 메모리 시장에 첫 진입한 이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대에 접어들면 자동차 한 대에 탑재되는 반도체는 수천 개로 늘어날 전망이라 마이크론이 장악했던 시장을 빼앗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의 뒤통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한 경쟁력을 갖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욱 기술력을 높여 반도체 시장에서 지속 우위를 유지하길 바랍니다.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으면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량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미 상무부 발표에 대해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반응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중국 공장 운영이 전면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공장, 시설의 부분 업그레이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 안전장치, 조항 세부 규정에서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에 대한 규제를 예상했던 것보다 그나마 약간 완화한 것은 한국 기업들의 강력한 반발과 투자 철회도 불사하겠다는 우회의 경고성 메시지의 효과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고 실제 중국 공장 외에 독소적인 부분에 대해서 미 상무부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과 대만을 방문해 설명과 함께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언론에 따르면 삽성과 SK위 압사가 중국 공장에 투자한 돈은 무려 70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문학적인 급액을 미국 말 한마디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중국 제재가 아니라 한국을 제재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고, 삼성이나 SK에 나아가서는 한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으로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리겠다고 초강수를 더 써야 합니다. 기업들은 정부의 눈치를 보고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온유하게 협상하겠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것과 같고, 따라서 그런 자세는 미국의 결정에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하게 됩니다. 칼자루는 한국과 대만이 쥐고 있는 것이지 미국이 쥐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에 팔기 위해서는 미국의 생산 공장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에서 생산한다고 미국 업체들이 수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 감사해야 옳은 것인데, 오히려 독소 조항을 넣어서 자국의 이익만 최대한 불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TSMC가 일본에 건설하는 10조 원짜리 반도체 공장에 일본 정부는 4조 원을 지원했는데, 삼성이 미국에 짓는 33조 원짜리 공장에 미국은 보조금으로 회대 3조 원대 정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항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발표에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삼성과 SK에서는 아직 두고 보겠다는 입장인데, 삼자들이 나서서 다행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녀도 좋다는 뉘앙스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모니터링하면서 이후 그 수위에 따른 전략을 짜게 됩니다. 미국의 정책을 보면 일단은 크게 건드려 그에 대한 반응을 수집하면서 풀어 주었다가 이후에 다시 하나씩 서서히 옥죄는 방법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발표에 한국 언론이나 정부에서 다행이다는 그런 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독소 조항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겨우 중국 내 5%의 완화에 다행이라고 평가하니 미국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미 정부의 가드레일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최첨단은 아니지만 대부분 구현, 레거시, 공정 이상이기 때문에 10년 내 5% 확장 규정이 주로 적용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중국 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내 범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계자는 기술이 고도화되면 웨이퍼당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 반도체 기업들 위 여유는 더 많을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언론의 그런 반응 때문에 생산 능력 제한이 반도체 산업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경고는 눈길을 끊지 못할 정도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는 산업입니다. 환철성 서울대재료공척부 석좌 교수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최근 5년 동안 매년 각각 5%, 10%씩 증가했는데 10년간 5%만 중산하라는 건 메모리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10년 동안 회소 50% 이상 중산할 수 있는데도 이를 억제해 10년 동안 5%만 중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경기 사이를에 따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중국 내 생산량 제한은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당분간 중국 공장을 운영하면서 기술을 향상해 경쟁력 우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미 상무부가 드레일 조항에 대해 오늘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달 31일 이 보조금 신청이 시작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여러 논의를 거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아이 보조금 경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한국과 대만도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한 보조금 정책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즉 우리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겨냥한 발언으로 이를 의식한 미국 당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게 엄계의 얘기입니다. 반도체 엄계에서는 미국 당국이 지금처럼 삼성이나 SK를 과도하게 옥죄면 200조 원이 넘는 미국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며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이 미중 양국을 안박하는 좋은 카드가 했다 고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단 가드레일 조항에선 약간 완화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턱없이 적은 보조금에 비해 미국 반도체 공장 투자는 국내 투자보다 인건비, 건설비 등이 많이 드는 데다 예상 초과 이익 환수, 경영 기밀 공개와 같은 독소 조항이 여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양국 간 협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습니다. 반도체 프로그램을 전담하는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 및 고위 당국자들은 애정에 없었던 10여 개 한국, 대만, 일본 3개국 언론들을 초청해 국무부 외신기자클럽 FPC에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 기자들은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포문을 열면서 참석한 상무부 관계자들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의 불만이 폭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다독이는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 과의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며 동맹국들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한국 등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공동된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무부 당국자는 간담회 직후 한국 정부와 협의를 위해 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고 이후 일본, 대만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드러난 불만을 의식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합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대만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민감한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항목에 대해서 다만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는 건 가능해 그나마 우리 기업들이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공통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포럼을 제공하는 것이지 지식재산권, IP이나 실질적인 확장은 생산시설 확대를 말하는 것이어서 기술 수준은 발전시켜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기밀로 여기는 정보의 공유가 아니다 고했습니다. 미국이 IRA에 이어 반도체법으로 미국만의 이득을 추구해 결국 기술이 발달하면 한 웨이퍼당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도 늘어나 사실상의 증산도 가능할 것으로 우리 업체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국과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공장의 기술 수준 업그레이드는 앞서 지난해 10월 미국의 수출 통제로 막혔지만 우리 기업은 1년 유예를 적용받아 올해 10월까지 가능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들에 속하고 우리는 진심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반도체법 규정은 미국 기업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이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계속 열려 있어 회학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조급을 받는 기업의 초과 이익을 공유할 것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사업의 실제 이익이 예상치와 부합하면 공유할 부분이 없지만 이와 함께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의 생산 확대 제한과 함께 화웨이 등 중국 업체와의 반도체 공통 원구 개발을 금지하는 원칙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위 이 예상치를 상당히 초과하면 특정 기준을 초과한 부분은 미국 정부에 반환하고 정부는 그 돈을 우리 반도체 생태계에 재투자하게 될 것이다. 는 원론적인 얘기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번 돈을 왜 미국에 줘야 합니까? 또한 중국의 공장에 대해 반도체법의 의도는 반도체 생산시설 확증이나 새 시설 건설을 막는 것일 뿐 운영 중인 시설을 중단시키려는 게 아니다. 사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 반도체 과학법 하에서 기업들이 협조하고 수출 통제기관의 허가가 있는 한 그런 수준의 업그레이드는 가능하다고 했지만 명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정책에 한국이 다행이다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분명하게 내세우는 강력한 자세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왜 밀실에서만 미국과 협의를 하는 저자세의 눈치를 보이고 왜 감히 위치에 있는데도 미국의 정책에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만 할 뿐에 정정당당하게 우리 기업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